안녕하세요. 책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지은이는 사이토 타카시, 옮긴이는 황혜수, 출판사는 센쇼입니다. 저자는 5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밀려오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저자는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관계도 유지하지 말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제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하며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법, 장기간의 남은 인생을 즐기게 사는 방법, 활기를 되찾는 방법,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법, 고독하면서도 재미있게 사는 법, 지금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이 자세히 실렸는데요.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유익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50) 마침내 인생관을 바꿀 때가 왔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때의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아래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1장에서는 우리가 50세가 되었을 때 흔히 품게 되는 후회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한다. 이어서 2장에서는 나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생긴 마음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털어놓으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3장에서는 보통 50세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때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50세에 마주하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방법을 살펴본다. 살짝 힌트를 먼저 주자면 이제 경쟁에 더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선조들이 남긴 교훈을 참고하여 생각해 본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제로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6만 7천 명에 이른다. 나아가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53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책을 쓰는 현재 내 나이가 57살이다. 이제 막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이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까?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다. 나는 10대 후반에 이 책을 읽고 이 안에는 평생 지침으로 삼을 만한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이 책에 담긴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가 이러하니까 과거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현재라는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역사를 보는 견해도 달라진다. 즉,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행위는 지난 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역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며 후회하기 쉽다. 물론 새삼스럽게 생각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괴테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50세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갑자기 10대 때 이렇게 해둘 걸 그랬어 라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이해한다. 나 자신도 자주 과거의 실패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 되뇌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후회와 자책,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살펴본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수집품 속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무렵까지 발표된 가요를 수백 곡이나 모아둔 CD 세트를 발견했다. 결정판 히트곡 모음집 같은 제목이 붙은 주로 통신 판매에서 파는 종류의 기획 상품이었다. 한번 들어보니 그 시대의 가요는 주로 고민이나 후회 같은 비애를 노래한 것 일색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런 곡만 듣고 또 들었을까? 물론 요즘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를 노래한 곡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가요에는 특히 어른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가 많은 것 같았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과거를 통해 자기 인생의 그림자에서 맛보는 쓴맛뿐만이 아니라 빛을 가져다주는 단맛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는 해도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선택했을 테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 선택을 책임지고 결과를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을 청년기에 터득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에 후회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10대를 돌이켜보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 특히 심각한 잘못을 뉘우친다기보다는 왜 이런 데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고 사소한 일을 후회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친 시험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목을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다. 또는 당시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떠올리면 그 아이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더라면 나랑 사귀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모른다. 이렇게 예전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50세 이후에 생산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 중에는 과거의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만 쓰므로 확실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산적이라는 것이 50대 이후에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든다. 생산적이면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는다. 20대나 30대라면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50쯤 되면 생산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생산성 이론론이라는 사고방식은 얄팍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런 뜻에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절대 과거에 얽매여서 정체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에 다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나 역시 요즘 들어 잊고 있었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거나 할까. 그러고 보면 10대 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상할 때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그때는 친구에게 내 행복과는 잘못되었어 라고 트집을 잡곤 했었다. 도대체 그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지금도 여전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도 당시에는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 녀석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청년기의 실수는 한번 불을 지피면 오랫동안 계속 타는 최고급 숲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50에서 60대가 되어도 그것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는 인생보다 실수했던 인생이 두고두고 훈훈하다. 10대 무렵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정말 즐거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했던 추억이 타다 남은 숯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나름의 깊이가 있는 인생이다. 게다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느낄 수 있다. 때로는 50세의 연륜을 쌓아서 1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공할까 같은 헛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10대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그렇게 감미로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한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에 등장하는 선생님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 선생님과 만난 학생인 나는 선생님이 뿜어내는 어두운 기운에 깊이 매료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둠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나를 처음에는 회피했지만 드디어 유서라는 형태로 나에게 자기 비밀을 밝힌다. 나는 지금
나 스스로 내 심장을 도려내어 그 피를 자네 얼굴에 쏟아부으려 하네. 이렇게 시작되는 유서는 선생님이 친구인 K를 속이고 아가씨와 정원함으로써 K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과거를 고백했다. 선생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자책하면서 살아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죄의식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는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생겨도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아지리라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선생님은 매달 K의 묘를 찾을 때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만 더 쌓여갔다. 결국에는 선생님 스스로 죽음과 손을 잡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운 기억은 잊히고 즐거운 기억만 남는 것은 시간이 내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만 쌓인다면 시간은 내 적이 되고 만다. 도대체 질투라는 감정은 왜 생겨서? 나이가 50을 넘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옛사람들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니체는 질투라는 감정을 극도로 싫어했다. 질투의 불꽃에 둘러싸인 자는 마침내 방향을 돌려 정갈처럼 자기 자신을 독침으로 쏘게 된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르상티망, 즉 원한, 증오, 질투 같은 감정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자기에게 허용하지 않고 청산했다고도 말했다.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 또한 계몽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인간에게 부덕한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교제에 해가 되는 것으로 원망보다 큰 것은 없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 원망이란 남을 시샘하는 마음을 말한다. 세상에 부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시샘하는 마음은 정말 제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나도 질투심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질투심이 만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추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추문 때문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죽는 것이다. 주간지를 보면 전 국민이 한 달에 1명 정도는 수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고대한다. 실제로도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에게 일제히 돌을 던진다. 그런 잔인한 마녀사냥 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 물론 공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탤런트 같은 유명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게 이런 졸렬한 느상티망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나는 남이 전락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여전히 피해재단의 희생양을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선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란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물론 돈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에서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 책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50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축구 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는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 끝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를 들면 나는 30에서 40대 때 국가대표전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 늘 화를 주체하지 못했었다. 응원은커녕 왜 거기에서 슛을 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렇게 선수를 교체하면 안 되지 라며 애꿎은 텔레비전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생각해보면 축구라는 경기의 성격상 대부분 실점은 실수와 연관되어 있다. 즉, 아무리 잘해도 화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계속 화만 내서는 몸이 견뎌나질 못하므로 나는 앞에서 말한 아들러 심리학에서 과제의 분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다. 내가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회장도 아니니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해서 수억을 벌든 실패해서 구단에서 방출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힘을 뺄 수 있었다. 즉, 절대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응원은 하지만 실수에는 눈 감고 잘한 점만 크게 기뻐하는 관전 방식을 터득했다. 축구 관전 경력이 30년이 쌓인 후에야 겨우 여기까지 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이 당했는데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칭찬해줬다. 이제야 차분하게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군. 이라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면 화를 잘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노라는 감정은 뇌의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뇌 연구학자에 따르면 그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그런데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두엽을 단련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 쉽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며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호흡법 연구가로 활동하며 호흡의 인가나 호흡 입문과 같은 책도 냈는데 내쉬는 숨 중심의 단전 호흡법은 세로토닌을 활성화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아리타 히데오의 50세부터 뇌를 정리한다. 배꼽 밑에 손을 대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다는 상상을 하면 50세 이후를 살아가는데 힘을 빼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힘이 빠지고 의식이 균형 있게 질서 잡힌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른다. 미아이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날을 만난다. 이를 몰입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꾸면 노는 것처럼 생활이 즐거워진다.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 좋다. 나는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소수 취향의 작품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CD를 들으면서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 혼자임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묘한 기쁨에 파서들곤 한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교류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를 읽으면서 당신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했었군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접수했으니 괜찮아요, 괴테 아저씨라고 속삭여본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죠. 당신의 생각은 조금이나마 내가 알았으니 편히 쉬세요, 니체 씨라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다. 어떤 형태든 자기 취향에 맞는 인생 모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면 에도 시대 후기의 승려이자 시인인 료칸을 50세 이후의 삶에서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이 마을에서 공놀이하면서 아이들과 노는 봄날은 날이 저물지 않아도 좋으련만. 이렇게 계절마다 료칸이 읊은 노래를 음미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그와 함께 걷는 것이다.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정력선용이라는 말을 중요시했다. 즉,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 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어떨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